네, 4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는요, 이분의 인사이트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신 빈센트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전에 네. 저는 화면으로 매일 뵙고 있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어. 매일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음. 훈훈한데 이 시장이 괜찮으니까 네. 이런 좀 훈훈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네. 같은 날은 조금은 무게감을 낮추고 어. 까불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조금 네. 마음들이 너그러우실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날카로운 분석 오늘도 당연히 부탁드리겠고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 뭐 전쟁 중에도 지금 6천 넘어섰고요. 네. 6,100도 오늘은 장중에 넘어섰고 음. 뭐 전고점 사상 최고는 6,300대긴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빈센트님 의견 어떠세요? 긍정적이세요? 우리 네, 시장? 일단은 네. 6,000포인트를 재탈환했다는 네. 것이 앞으로 6,300, 140포인트인가? 그러니까 한 200포인트 좀 넘게 남은 거죠. 네. 여차하면 이번 주에도 전고점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오. 기세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물론 뭐 밤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부침은 있겠으나 그래도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이제는 협상 이후에 종전으로 가닥이 잡힌다라는 것이 오늘의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오늘 한 5,5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외국인 없이 우리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 증권사가 연초에 많은 전망들을 했고 또한 1월달, 2월달 실적이 좋으면서 이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과거처럼 완전한 항등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만 더 가미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눈높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좀 더 힘을 보탠다면 펼쳐지는 올해 하반기에 우리의 장세가 1년 전 작년 이맘때쯤도 가장 고통스러웠고 복귀해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관세. 맞습니다. 네. 해방의 날. 네. 그래서 작년 4월에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마음껏 뿜뿜인 오늘입니다. 4월에 진짜 1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 판넬 들고 와서 네. 해방의 날 그때 진짜 한 달간이었나요? 몇 주간 고통스러운 시장 흐름이 좀 있었는데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 샀어야 됐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도 그런 향기가 좀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관세와 네. 지금의 이란 전쟁은 네. 형태와 속성은 다르지만 네.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악재로 담겨 있고요. 다만 그 뒤에 시장의 해석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관세와 환율과 이런 무역에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자, 관세가 부과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전략적으로 결국 포트폴리오에 다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번에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짚고 가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의미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난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전문가분들 나오면 여쭤봤던 게 외국인 왜 이렇게 팔아요? 언제까지 팔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그때마다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실어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답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수급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나오는 매수 신호는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글로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네.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EM마켓에 있는 아시아에서의 한국을 볼 것이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온다고 부랴부랴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직 뭐 시차는 좀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좀 더 녹색은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이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75.6% 상승했고 이 한국의 경우 자 여기 약간 옅은 녹색은 이란 전쟁 바로 직전까지 2026년 1월과 2월까지의 누적 수익률 한 48%. 그러니까 한국은 작년 1월부터 이란 전쟁 전까지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근데 이란 전쟁 이후에
한 2주간의 빠른 회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오늘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보합순으로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만 보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손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랑 비슷하게 같은 범주에 있는 국가들을 그 밑으로 쭉 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란 사태 이후에 일본의 수익률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합인 것이고 그 밑으로 가면 뭐 호주, 인도 등등 대부분 이제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업 강국들 더 나아가서 원자재와 제조업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경기 역시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범주에서 즉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질 거다.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란 전쟁 이후에 중동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텐데 중동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경제하고도 워낙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재평가도 슬슬 다시 한번 되새겨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 2, 3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개연성도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 특히 중동에서 호르무즈를 타고 오는 네. 이거의 의존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도 한동안 유가가 높을 거야라는 부분은 한국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앞으로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가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전보다 높은 레벨의 유가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 2000년부터 2월 말까지 WTI 기준으로 미디언 값이 배럴당 64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WTI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네. 64달러로 내려갈기에는 좀 더 요원해 보인다. 그렇죠. 즉 많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배럴당 한 80달러 선에서 안정되면 그러면 뭐 고맙다. 이 정도의 컨센서스인데 항상 컨센서스가 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전보다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 우리는 그 비용을 이겨내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문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디폴트, 즉 상수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은 그런 악재를 이겨내는 또 다른 호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저는 그것이 기승전 실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단에서 어디가 가장 확실해 보이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글쎄 한 1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의 주도주가 그 가운데 범주에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 부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건 인정을 하고 요 비용을 어디서 채우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고 그게 바로 주도주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플러스 네. 자, 상황과 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한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유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원자재를 그대로 이익과 매출에 전이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해자 기업들이죠. 또한 식료품 기업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업종들 중에서는 원전이 좋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원전에 대한 대체 에너지 다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양한 가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숫자가 찍히고 또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더 나아가서 조금 러프하게 본다면 3, 4분기까지의 지금의 견고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반도체다. 그래서 쏠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반도체 중심의 시장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네. 뭐 원전도 좋고 대체 에너지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전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보면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는 쪽은 역시나 반도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라는 게 이제는 인프라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PC, 그다음에 서버, 뭐 스마트폰의 매출의 대부분이 반도체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인프라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물론 경기를 타겠지만 경기에 조금은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반도체로 다시 한번 각인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계속해서 네. 최고점을 좀 찍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다들 약간 네. 말이 안 돼. 약간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하이닉스 실적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좀 고점 아니야? 음.
근데 그 칩 가격이 네. 약간 고점을 찍고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한편에선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혼동돼 있죠.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탄력성, 즉 시세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좋다 하지만 결국 사이클이고 최근에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 원의 영업이익,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이 다음에 반도체 업종, 업황, 산업에 대한 견고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죠. 더구나 이벤트성을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못 따라갔던 키 높이가, 키 맞추기가 이번 주에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장은 확실한 호재보다도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대감에 반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시세를 내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를 본다라고 하지만 내재 가치는 추정에 대한 우려, 기대감과 우려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이는 가격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비싸 보이는 것도 다양한 수순이죠. 더구나 오늘의 수급을 보면 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일어났던 흐름.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결국 디램 가격의 현물 가격의 조정은 과거 모든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을 통틀어 봤을 때 가격에 장사 없다. 즉 둔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맞아요. 뭐 끝단에 어느 정도 정점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P 곱하기 Q, 더 얘기하면 밸류에이션과 EPS의 결과물이 주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TSMC와 마이크론보다 저평가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네. 그것을 가격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물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 계약, 즉 LTC라고 해서 장기 고정 가격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보죠. 지금 $100 받을 수 있는데 한 $70로 낮춰서 장기 계약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손해 아닌가? 물론 겉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의 이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한철 장사라는 것이죠. 즉 사이클이라는 것이고, 이 사이클은 꽤 많이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AI라는 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이런 반복된 패턴과 학습 효과는 우리는 크게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장기 계약이라는 것은요, 이퀄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장기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계약은 결국 사이클을 좀 더 스무드하게, 희밋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최근에는 요거 이제 사이클 아니다. 네. 아니면 좀 바뀌고 있다, 정의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바로 롱텀, 네.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요 부분을 들고 계시네요. 네, 그것이 근시안적으로 이제 현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거에 대한 저의 반대급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더 크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IT 혁명은 어느 정도 고유 명사로 귀결됐죠. IT 혁명이 뭐였을까를 보고 보면 그냥 인터넷 혁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대명사가 뭘까라고 보면 여전히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는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고 있어요. 승자가 없는 건가요? 승자도 없고 AI가 뭘까? LLM일까? 아니면 GPT일까? 아니면 다른가? 등등. 이렇게 뜨겁지만 네.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딱 떠오르는 실체가,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뭐 좀 정리해줘, 요거 외에는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혁명 때 네. 뭐 해? 라고 하면 대부분 포탈, 인터넷 등등으로 10명 중에 정규 분포가 귀결됐다면 지금 AI 혁명이라고, AI 레볼루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옆에 있는 크루한테 AI 뭐해? 라고 하면 그 앞에 주어가 필요하죠. 무슨 AI? 어떤 AI? 즉 AI에 대한
어떠한 정의가 귀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더 기회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범용성, 확장성 측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현재로 치환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는 사이클이고 과거 IT 혁명, 클라우드 혁명 등등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이클이 지금은 꽤 길어졌고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다면 거의 중심에 있는 AI 혁명이라는 게 2022년 11월 달 챗 GPT가 세상에 나온 다음에 우리가 AI 혁명이라는 것을 불렸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과연 지금 정의할 수 있겠느냐. AI를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 와닿네요. 그러니까 AI가 뭐야? 네. 라고 대표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챗 GPT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제미나인지 뭐 클로드인지 그록인지. 아니면 네. 그록인지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또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서 네. 오히려 이게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네.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는 더 쓸 수밖에 없다라고 또 연결이 되겠네요. 네, 너무 좋은 오. 말씀이고요. 거기에 또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처럼 네. 어떠한 엔드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필수 외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프라로 깔리고 있다. 그러면 그 범용성과 확장성의 거의 중심에는 비중의 차이겠죠. 많이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나. 그쵸. 그래도 어쨌든 들어간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그러면 돈을 네. 얼만큼 계속 쓰는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쓴대 오히려 네. 더 늘린대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승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들 네. 입장에서는 돈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위너 텍스 오이라고 그래서 네. 승자 독식의 시대가 있을 겁니다. 어. 과거의 모든 혁명들은 결국에는 이 매기업가 이후에 어떤 승자가 해자 기업이 모든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한 산업이 정의돼야 되고 그 안에 1, 2, 3, 4 적어도 5등 기업이 각축전이 나와야 됩니다. M7 7개 기업이 각축을 벌였었죠. 근데 AI 시대에 우리의 비상장 기업들도 포함해서 과연 지금 각축될 수 있느냐? 50명에게 물어보면 50명의 범주가 다 하나로 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반도체만 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네. 지금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네. 빈센트님의 그렇죠. 네, 그렇죠. 여주사. 네.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주도주가 뭔가 네. 반도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좀 된 것 같아요. 반도체만 보세요. 그러면 주도주를. 그러니까 주도주란 네. 무엇일까라고 네, 하면 모멘텀, 시세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는 주도주라고 하고 시가총액 큰 것을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죠. 더구나 주도주라 그러면 작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의 범주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주도주가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주도주는 SK하이닉스겠죠. 아, 선행앵커한테 물으면 주도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누리 PD한테 물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등등. 자, 주도주라는 것은 네. 정규분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그게 주도주야. 더구나 그게 우리 시장을 앵커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견이 좀 적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자는 지금은 주도주는 로봇이야. 아니 주도주는 스페이스X와 연관된 우주야. 아니 지금의 주도주는 오히려 원전이야 등등 조선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1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반도체가 현재 주도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네, 좀 분산시켜서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요. 네. AI 시대가 펼쳐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제가 바라보는 힌트들이 좀 나오는데요. AI 시대에 더구나 한국의 교육 시장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들 인컴, 그러니까 미들 교육을 받은 어느 정도 준수한 대학을 제대로 나오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체 가능성이 워낙 높다. 즉 AI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끝판을 앵커링할 수 있다,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시대가 곧 오니까 그때 가서 한 대비해 보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주식시장은 그런 현실을 훨씬 더 빨리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솔링과 양극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지금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곳에 살지만 코스피가 6,000피를 재돌파한 오늘입니다. 불확실할수록 어떤 게 가장 가치가 배가 될까요? 저는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가
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게 막 보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좋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불확실할 때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 하나를 꽉 잡고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한 것은 네. 결국 리스크라고 금융시장은 해석을 하지만 거기에 반대급부에는 기회라는 게 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에 대한 베팅과 쏠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요. 그 확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있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에서 또 다른 제 두 번째로 확실한 거, 세 번째로 확실한 거, 그게 홍선호 앵커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 1의 주도주가 아니고 주도주를 좀 더 큰 그룹핑으로 봐서 또 다른 주도주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여전히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쏠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소외되는 게 무엇인가? 다 소외됐죠. 주가가 안 좋은 건. 그런데 소외된 이유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소외된 것 중에서 주가는 글쎄 이론적으로 보면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라고 본다면 기업이, 업종이, 산업이 모멘텀이 살아있고 돈을 버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적어도 쏠림 현상 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또 다른 잠재 라이징 산업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을 화장품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네네. 반도체에서 네. 화장품으로 네. 약간 극과 극을 지금 오가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현장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왜 화장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 어닝에 대한 기대감 맞습니다. 뭐 얘기 많이 결국 나오죠. 돈을 못 벌면요. 네.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돈을 동일하게 벌고 누가 더 많이 버냐 적게 버냐를 떠나서 돈이 많이 벌고 있는 주도주, 즉 여주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수급과 모멘텀이 쏠렸죠. 근데 반대로 보면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완전히 주가가 소외되었던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어닝에 대한 수준, 레벨보다는 기울기, 즉 탄력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선반영됐다는 측면도 있죠. 그런 쪽에서 주가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화장품 관련된 뭐 화장품 안에서도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뭐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지금쯤 편하게 화장품을 조금씩 들여다보면 오히려 연말쯤에는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이 AI 쏠림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 지금 모든 저희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 오늘 하는 총재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키일 겁니다. 그럼 매크로의 시대인 거죠. 그런데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하는데 트럼프를 위시한 새로운 연준의 수장은 어찌되었건 결과는 모르겠으나 과정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안에서 상당히 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 경기는 IMF가 어저께 전망을 했더라고요. 모든 국가들이 경제 전망이 2026년에 하락하거나 둔화되고 있는데 미국만 2.3%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미국의 소비는 다시 한번 탄탄해질 수 있겠구나. 연말 가서 이러한 모든 금리에 대한 이견이 바뀌고 경기와 소비가 살아난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가장 노출도와 앵커링, 즉 링크가 되어 있는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화장품 이렇게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지금 연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올랐잖아요. 네. 뭐 연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도 노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궁금했던 게 어제 올랐던 게 뭐 전쟁 이슈가 좀 완화가 되는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했지만 PPI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낮았다.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물가 측면으로 사실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네. 그게 금리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코노미스트 많이 했을 네. 때 CPI와 PPI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전월 대비 증가율로 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전월 대비 증가율로 보는 것이 좀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사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전월 대비 바뀔 것인가요? 왜냐하면 YOY 즉 전년 동월 대비로 본다면 기저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물론 미국의 모든 지표는 연율화 시킨다 하더라도 전월로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연준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 함수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전히 듀얼 먼데이트, 즉 이중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고용과
거기 나가서 물가 안정이죠.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물가 안정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안정될까요? 어떤 시대에서는 2%가 안정이고요. 어떤 시대에서는 0%가 안정이고 어떤 시대에서는 4%가 안정입니다. 즉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네네. 불현듯 유가가 꽤 오랜 기간 높아졌기 때문에 가만히 산수, 시차 상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네. 물가는 오를 겁니다. 또 CPI에 들어가는 웨이트, 즉 비중을 보더라도 스물스물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 등등을 보면.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쉬운 게임이죠. 물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상대적인 잣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거기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율이 살짝 슬로우 다운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기회 요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역발상으로 네.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걸 상수에 두고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요것보다도 조금 낫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오히려 시장은 네. 안도할 것이다라는 발상이네요. 맞습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어. 시장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 경기를 보겠죠. 근데 경기가 IMF가 주창하는 것처럼 올해 미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 AI 투자에 대한 생산성 재고가 성장률을 높인다면 그러면 시장은 긍정적인 해석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고 그런 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뭐 반도체 좋고 아까 화장품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는데 네. 미리 좀 기대감을 당겨서 뭐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항상 미리 좀 보니까 미리 몇 달 뒤를 보면 우리가 사실 몇 달 전에 워시 쇼크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네. 케빈 워시가 이제 차기로 들어오면서 금리 향방에 따라서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충격을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혹은 올리겠다고까지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까 뭐 이런 걸 미리 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케빈 러시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케빈 러시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한 그를 알만한 단서들이 많이 없습니다. 노출도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꺼려하고 조심스러운 분이죠. 그렇기 위해서 케빈 러시의 스승인 드러켄 밀러를 제가 좀 공부했었는데 결국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케빈 러시는 네. 그도 얘기를 하겠지만 유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즉 2008년 이후에 미국 경제의 상당히 붕괴의 순간마다 최종 대부자로 연준이 나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긍정적이죠. 혹자는 51대 49다.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 위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 특히 양극화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51%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었던 연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죠. 케빈 러시는 연준을 대변하는 의장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과거의 성공에 좀 더 겸허하게 봤을 때 연준이 많은 것들을 잘 해결했지만 얽힌 실타래를 잘 풀었지만 그 가운데서 방만한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다.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시장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우린 유동성에 흔히 이런 얘기하죠. 유동성에 뽕 맞은 시장이다. 많이 둔감해졌어요.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뭐 고객 예탁금도 116조가 네. 되고 있고요. 이런 유동성들이 많다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연시 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줄어진다에 대한 발작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과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그대로 연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란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에서 나오는 S에 대한 공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S와 시장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는 다른 것이죠. S에 대한 공포는 연준이 과거에 잘 해왔던 학습 효과들이 있습니다. S의 공포가 뜨자마자 특히나 저는 주식시장을 보는데요. 주식시장이 S의 공포로 크게 조정받는다면 네. 케빈 러시 언제든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프라이싱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케빈 러시가 오면 유동성 줄이고 금리로 원전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를 못 내릴 것 같고 CME 금리 선물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 거의 없어졌다.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지만 결국 케빈 러시의 유연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전 애널리스트께서는 엄청나게 그 매크로적인 네. 지표들도 막 분석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네. 요즘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조금 달라지셨나요? 그런 아. 매크로보다는 네. 조금 더 종목 분석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섞어서 하시나요? 약간 좀 달라진 느낌도 제가 아. 오랜만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느껴져서. 그렇죠. 사실 제가 네. 매크로 얘기를 저 스스로만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지금 포지션이 제가 하나증권에서 이제 국내외 네. 주식 시황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물론 매크로 베이스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이전에 글쎄 뭐 잘한다기보다는 익숙했던 것이고 아. 그런데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잖아요. 매크로로 그 레그 시차를 못 맞추는 경우가 꽤 있었고 큰 방향성은 매크로가 맞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이 매크로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석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매크로를 다 하나하나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하지만 좀 더 종목단에서 아니면 산업단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네. 확실히 수익률이 포트가 더 좋아지는 뭐 그런 걸 좀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국 행태 방정식의 결과물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의 뭐예요? 심리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아. 왜냐면 지금은 금리 인상에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가 있죠. 그것은 국채 시장의 금리가 바텀 업, 즉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심리입니다. 그게 경기든 인플레이션이건.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한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반대급부의 기회비용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위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화장품도 기회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해 뭐 아까 4월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비슷한 게 공포가 올 때는 네.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다가 어느덧 또 6,000피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행동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란 전쟁 터지고 네. 3월 첫째 주 두 번째 거래일 날 5,026포인트, 네. 코스피가 5,000선 잠깐 장중에는 깨지기도 했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인 그쵸. 것이죠. 가격만 보면 시장은 늘 비쌉니다. 그리고 공포에 살아라는 것이 저는 진짜 공포에 샀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맞아요. 작년 4월에 해방이 날 때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작년 4월에 해방의 날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판, 대통령이 네. 펜날을 딱 들고 왔을 때 네. 저게 한국이 25%야, 네. 26%야, 해프닝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 때문에 풀어졌을까라고 보면 중국 때문에 풀어졌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거의 종지부에 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납니다. 데자뷰라고 할 수 있을까요? 4월 달, 작년 4월 달에 이 관세에 대한 얽힌 실타래가 중국으로 풀어졌고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시체를 냈다면 올해 5월 달도 지금까지 놓고 보면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5월 달 미중 정상회담을 잘 눈여겨봐야겠죠. 더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 달, 아니 2달간의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계속해서 딱 두 단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밀리면 사자. 그 밀리면 사자라는 게 우리 시장이 체력적으로, 체질적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동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결국 한국 자산의 70% 이상의 부동산에서의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아직 피버팅이 됐다, 완전히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국면. 5월 달이 지나고 나면 좀 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아주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자.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게. 일단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서로 원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란 전쟁의 사후적인 해석을 저는 에너지 공급망의 미국판 재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늘상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경질유냐 중진유냐를 떠나서 중국이 미국의 원유를 사주고 또한 히토류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을 수 있고 그 이면에 등등 다른 것들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도 스터디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페트로달러, 그것은 기축통화입니다.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원유 네, 이슈가 있으면서 결제를 뭐 위안화로 한다, 달러로 네.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의 재평가는 네. 저는 페트로달러, 즉 달러 시스템의 재평가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하지만 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겉으로는 서로 간의 관세 아니면 누가 뭘 얼마나 사주고 안 사주고 그런 걸 차치하고 중국이 바라보는 이 페트로달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툴들 그것을 무엇을 제시할까가 저는 좀 중요해 보이고요.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만만디 즉 신중한 태도로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감이 없다면 저는 미중 정상회담은 그냥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는 포인트 만약에 중국이 많은 것들을 겉으로 미국한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달러 시스템에서의 이 부분들을 위안화로서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발언하거나 요구한다면 그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불확실성으로 우린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시장이 종전이라는 기대감을 너무 앞서서 뭐 반영하나라는 느낌도 있기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게 한 번 더 흔들리고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럼 그때는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조정을 받는 것부터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핵무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이고 핵무기가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쏘고 있죠. 실제 핵무기는 우리 인류 역사상 딱 두 차례 일본의 전후로 딱 두 번 쓰고 그다음부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핵전쟁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의 저는 종전이라고 보고요. 그게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렬될 수 있죠. 이번에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하지만 그 다음에 시장은 빠르게 종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서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무너진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이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가장 수면 아래에 있으면서도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경기에 대한 삐그덕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떨어져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히려 경기 쪽을 좀 더 봐야 맞습니다. 된다.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시장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게 워낙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영업이익 40조 뭐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도 있고 최고로 많이 목표가 제시한 데가 200만 원까지도 제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약간 충족을 혹시나 네. 못할 경우 아니면 세론으로 반응할 경우도 기회입니까? 충족을 못할 가능성보다는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주가는 그때가 오히려 당일날 있을 수 있는데 전반에 강하다가 후반에 약할 가능성이 있죠.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그랬고 과거에 어땠냐고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슬로우 다운했던 개연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고민 포인트죠. SK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2등 기업을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크게 조정받을 것이냐, 우리가 흔히 추세를 넘나들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팔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한들 우리가 이란 전쟁에서 경험했다 한들 다시 한번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전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탈 거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이제 많은 말씀을 혼자서 이제 해주셔서 목도 마르실 것 같고 건강 챙겨드리려고 네, 저희 홍삼 준비했는데 좋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드셔도 돼요. 네. 네. 하나 이렇게 드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요거 네. 좀 안내를 드릴게요. 풍년 저희 좋지 않아요? 홍삼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원래 음식은 네. 누구나 먹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렇게 또 풍년보감 올데이 굿타임 골드를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 건강까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이고요.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15mg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고함량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진한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하도록 맛은 또 세심하게 조율을 했고요. 타사 대비 40~50% 저렴한 거품 없는 가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30호 선물 세트 쇼핑백도 당연히 포함해서 2+1 특가 구성으로 6만 원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선물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일 저는 하나씩 먹으면서 들고 있습니다. 빈센트님 어떠세요? 네. 좀 나십니까? 네, 하나 먹었는데요. 저는 홍삼 좀 즐겨 먹습니다. 음. 왜냐하면 뭐 비타민 C랑 홍삼은 거의 뭐 주식과 같은 거니까요. 네. 주식 매일 네, 챙겨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셔보시니까 좀 진하지 않아요? 조금 진한 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 먹는데 매일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솔직한 저희 또 소감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딱 먹으면 순간적으로 이거 진한데? 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진한 맛이 나지만 그런데 그거만큼은 또 부담이 안 가시도록 맛 조절도 세심하게 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빈센트님 종종 인사이트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뭐 선혜 앵커가 부르시면 제가 잘 조절해갖고 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모셔서 인사이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빈센트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